안녕하십니까.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데요. 법정지상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정지상권입니다. 어,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이슈를 갖다가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간단한 먼저 사전 설명을 먼저 드리고서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1번입니다. A가 토지를 구입을 하죠. 그리고 나서 A가 토지 위에다 건물도 신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 1이고요. 자, 케이스 2를 보겠습니다. A가 토지를 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A가 아닌 B가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토지 위에다가요. 이런 경우에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건물 소유자가 별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등기된 권리, 즉 토지의 건물 소유자가 뭐 지상권이라든지 임차권이라든지 전세권 등 뭐 이런 권리를 갖다가 가지고 취득하지 않는 한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건물은 철거될 수 있습니다. 즉 건물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 즉 이런 등기된 권리죠.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로서 좀 불안정한 위치에 있고요. 가령 토지 소유자인 A가 어느 날 변심을 해가지고서 건물 소유자에게 자신이 토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하면은, 사실 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토지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안정적인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상이하다면은, 이렇게 좀 불안정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사이에서, 이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게 법정지상권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법정지상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이라는 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자가 별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등기된 권리, 지상권, 뭐 임차권, 전세권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취득하지 않는 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에 의해서 건물은 철거되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등기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에는 크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정지상권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경매 절차에서 마주치는 법정지상권은 아마 두 가지가 될 겁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저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뒤에서는 앞으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이제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의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질 경우 토지 소유자에 의한 무분별한 건물 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대항이라는 건 철거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철거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즉, 건물은 건물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권리입니다.
민법 366조를 보겠습니다. 저당물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여기서 이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등기를 유하지 않는 지상권입니다. 이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케이스 1번입니다. A가 시가 100억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A가 어느 날 자금이 부족해서 B은행에다가 이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100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B은행은 이 토지에다가 100억이라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요. A가 지상에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A라는 건 즉 토지 소유자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 위에다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거죠. A죠. 그리고 났는데 A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A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B은행은 이 담보 취득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 토지만 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자인 C가 토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소유자는 A죠. A가 건물을 신축해서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A가 건물의 소유자고 근데 토지의 소유자는 낙찰을 받은 투자자인 C가 소유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요 케이스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B은행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담보로 취득했죠. 즉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축된 건물에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면 B는 불축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즉 B의 근저당권의 교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지상에 소지하는 건물에는 지상권이 부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B은행은 A의 이 토지를 담보로 잡고 100억을 빌려줬죠. 그러면은 B은행 입장에서는 이 토지는 100억이라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 100억이라는 가치라는 거는 이 토지가 나대지라는 건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깨끗한 그런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나 공작물이 없는 그런 나대지일 경우에 100억이라는 가치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B은행은 100억을 빌려줬는데 그리고 나서 A가 지상에 건물을 지어버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토지만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투자자인 C가 토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 투자자 C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이 토지를 낙찰받을 때 가령 이 토지를 갖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은 C는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 기꺼이 지불할 겁니다. 그래서 100억의 낙찰을 받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C가 이 토지를 낙찰 받아가지고서 이 지상에 소지하는 이 건물을 갖다가 철거할 수 없다면, 즉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이 토지의 사용 용도가 상당히 제한되는 거죠. 이 건물이 존재하는 한 이 토지를 낙찰받은 C는 이 토지 위에다 다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즉, 이 건물을 갖다 철거할 수 없게 된다면 C는 이걸 100억에 낙찰받지 않겠죠. 아마 뭐 한 3분의 1 이하 뭐 한 2, 30억 정도밖에는 가치를 안 쳐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B은행은 굉장히 손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결국은 B은행은 처음에 이 토지를 담보 잡을 때 B은행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대지를 담보로 취득했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가치가 부여가 됐었던 거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된 거라면 이 가치는, 이 토지의 가치는 그대로 100억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법의 논리입니다. 즉, 이 토지가 100억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거는 꼭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은 가령 낙찰받은 C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하면은 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반대로 또 하나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케이스 2번입니다. 이번에는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존재를 했었어요.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B은행이 토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다가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A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우리 B은행은 토지만 경매를 넣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됐죠. 이 상태에서 C 투자자가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똑같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위와 똑같습니다. 건물은 A가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낙찰받은 C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위에 케이스 1하고는 좀 틀린 게요. B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 토지의 값은 이 토지만의 가치는 100억이 안 됩니다. 100억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가치가 됩니다. 만약에 이 토지가 케이스 1과 같이 100억이라는 가치를 나타내려면은 100억이라는 가치를 가지려면은 지상에 건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케이스 2에서는 지상에 건물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치는 위와 케이스 1과 다르게 100억이 아니고 100억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어떤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낙찰받은 이 C는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저당권이 처음 설정이 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소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이 B은행은 담보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도 같이 담보를 잡거나 이 건물에도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지상의 건물을 철거시키고 이 토지에다가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야지만 케이스 1과 같이 이 토지의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 2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토지와 건물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토지에다가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고 투자자가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이 건물 소유자는 A죠. 건물 소유자는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청구하더라도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철거를 안 하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케이스 2번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B은행은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 바 지상 건물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즉, 이 토지와 건물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B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도 같이 담보를 잡거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건물을 갖다가 철거하게 하고 이 나대지만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이 토지만 담보를 잡았어야지
이 케이스 1과 같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다는 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 2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토지 건물이 같이 존재하는데도 토지에만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어, 권리 위에 잠재하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대로 B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A가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바 건물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지상 건물을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를 간과했습니다. 케이스 2에서는요. 여기 또 하나 이제 다른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었다면은 이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는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다른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낙찰자는 언제든지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지만 법정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여담인데 이런 경우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이 존재하는데 왜 은행은 건물을 빼고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을 했었을까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게 이 아마도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의 법정 지상권이 생기는 이런 건물 보면은 많은 경우가 이 지상 건물이 건축해서 준공은 됐는데 아직 보존 등기를 만들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B은행은 이 건물을 담보로 잡고 싶어도 담보로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건물은 아마도 등기가 되지 않은 그런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정지상권 성립은 이 건물이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그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는지 그 여부만 따집니다. 이 뒤에서 또 다른 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갖다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접겠습니다.